네, 368페이지 그 밑에 5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 폭리행위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그 법 조문이 바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설명을 드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보기 전에 104조 조문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가지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에다가 책에다 밑줄을 해두시고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기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보니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단은 여기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되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것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문 자체를 지금 적어두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조문하고 판례라고 그랬죠. 그럴 때 이 조문을 학자들도 해석을 하고 판례도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조문을 해석한다, 판례가 해석을 한다.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04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게 넘겨보시면 370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판례 쟁점 보시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궁박, 무경험의 의미 해가지고 이 주관적인 요건과 여기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요건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사안 자체를 보면은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시가가 한 8억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리하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걸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랬고 어떠한 사정들이 있었는가 알고 봤더니 이제 판례 표현에 의하면 이 친구가 좀 어리석은 친구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냥 제 표현에 이 친구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좀 떨어지는 친구여가지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녔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랬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에 8억 원짜리를 1억 원에 이게 바로 이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이 집에서 살고 있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하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 사이에 이걸 대략 한 5억 정도에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투자해가지고 3개월 정도 만에 한 4-5배의 차익을 이룩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부분들을 주관적인 요건이다. 주관적인 요건은 여기에 그 당사자들하고 관련된 그러한 요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고 이제 궁박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판례가 궁박이라는 것은 이제 급박한 곤궁 그래서 몹시 쪼달리는 것. 일단 우리가 곤궁하다 그러면은 가난해서 되게 그냥 뭐 초라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게 됐을 때 궁박은 통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쪼들린다. 경제적 궁박을 이야기를 하는데 판례는 심리적인 궁박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고 이제 이 경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 사회생활상 필요한 그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경험이라는 거. 무경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 거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주식 거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무경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의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강의 신청하셔가지고 결제하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신다면은 무경험하신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상태, 이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플러스 이용하여 이래서 이것을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례는 폭리행위 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악이다 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 생각이 나니까 이것은 폭리 의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이 공박했다, 경솔했다 이런 것을 인식한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알고 이용하여 여기까지 필요하다.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것은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서 이제 저울질을 해보는 겁니다. 저울질을 해봐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급부와 반대급부를 저울질을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그렇게 돼서 이 친구가 한 급부는 어떻게 되느냐. 급부는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 8억짜리. 이게 바로 급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것은 돈 1억 원이 되겠죠. 반대급부. 급부 자기가 준 것. 그 다음에 받은 것 반대급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 이것 자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몇 배냐 그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의 그 판례 사안들을 보면은 한 3배 정도 요런 거 서너 배 이 정도가 되면은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해가지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증여계약 그랬고 이제 그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는 증여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부담이 없는 증여. 그랬을 때 이제 부담 없는 증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여는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말 그대로 깔끔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주는 것. 우리가 통상 말하는 증여 그 증여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이 붙어있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집 너한테 줄 테니까 내 자식이 거기에 대학 4년 동안 다닐 때 거기 방 한 칸 쓰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 한 척을 너한테 증여를 해주겠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 그냥 제주도까지 태워다 달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도 어떤 의무가 있게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부담 없는 증여. 우리가 통상 말하는 깔끔한 증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가? 그건 판단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울질을 한다. 급부, 반대급부, 저울질을 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는 있죠.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저울질 할래야 할 게 없으니까 이것은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라는 건 뭡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04조가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가 자신이 있을 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어떤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로 한다 되어 있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쭉 보시고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주관적인 요건에서 알면서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그 그림 밑에를 이야기합니다.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필요하다. 즉 폭리의도가 필요하다는 거. 객관적인 요건 같은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사의 현저한 불균형 이게 필요하고 그러므로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밑으로 쭉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고 공박은 경제적,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그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대리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대리를 가가지고 대리행위의 하자라는 걸 공부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요 개념만 그럴 때 대리행위,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원칙은 이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 기준.
그런데 여기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모두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올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죠. 104조. 그러니까 일자를 이렇게 쭉 쓰고 104조.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여기 쭉 갈려가지고 이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궁박 같은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막 섞어가지고 궁박하고 경솔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땡 끝나는 거죠. 경솔하고 무경험, 뭐 궁박 모두 다 이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땡 이런 식으로 막 뒤섞습니다. 그러니까 궁박만 일단 제일 앞에 나오는 101조, 101자, 요 숫자, 이거 일자입니다. 너무 길게 썼나요? 예, 요거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키코 사건이라는 유명한 판단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대원칙입니다.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개발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거 자체가 일반인의 사회 통념을 따른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객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 이러면 또 이게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면은 잘못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른다. 객관적 가치에 따른다. 그게 바로 이유는 뭡니까?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우리 판례는 알고 이용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다. 폭리 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판례에 대해서는 아주 유력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조문을 읽어봤을 때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뭔가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 단어 자체에서 알고 이용한다라는 폭리 의도가 도저히 문헌 자체의 의미로는 도출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학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는 자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판례는 폭리행위의 의도까지 필요합니다. 다음 밑에 적용범위 무상행위 해가지고 증여하고 경매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겠죠. 강추,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그거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인정이 된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 알박기 전환 사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요점들을 쭉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다 살펴보게 되는 거니까. 다음에 매매가 폭리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이거 역시도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트다 이렇게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밑에가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주관적인 요건을 추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전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입증 책임과 관련돼 가지고 단골로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객관적인 요건으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학설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은 이거 인하여 이 부분에서 폭리 의도라는 것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문헌 그 글자 그대로 다른 의미로 하면 그런데 우리 판례는 폭리 의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전에 폭리 의도까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학설하고 그 다음에 폭리 의도까지 필요하다라는 지금 우리 판례의 입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엄격한 겁니까? 요건이 하나 있는 게 엄격한 겁니까? 요건이 두 개 있는 게 엄격한 겁니까? 요건이 두 개 있는 게 더 엄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이 무효로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판례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격하다.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이 이용하여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요건을 더 추가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건
폭리의 의도까지 요구하니까 더 엄격하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주관적인 요건하고 플러스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처럼 똑같이 주관적인 요건하고 객관적인 요건 이것 자체를 두 개를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권리남용 금지라는 게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객관적인 요건이 있게 되면 이 주관적인 요건을 추인을 해줘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있으면 각각 전부 다 무효로 한다.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요건으로 추측을 해서 주관적인 요건을 인정을 해주게 되다 보면은 이 주관적인 요건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객관적인 요건으로 주관적인 요건을 추인해 준다. 내지는 추정해 준다. 그 말은 결국에는 완화를 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을 완화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입증 책임을 완화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엄격하다고 그랬죠. 엄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주관적인 요건을 추정을 안 해줍니다. 추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은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엄격하다. 엄격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일일이 주관적인 요건도 객관적인 요건도 각각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객관적인 요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이나 무경험 그런 게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엄격하다라는 이것과 그 다음에 이걸로 추인을 해주게 되면 이 입증 책임이 완화가 되는데 엄격하니까 추인을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여기서 전부 이거는 일일이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이 전부 각각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절대적 무효.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370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부분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에 방금 1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 해가지고 이거를 무효로 만드는 취지는 뭐가 되겠는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5가 되겠고 밑에 방가로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아유, 그 부분을 잠깐 빼먹었네요. 공박, 경솔. 이 부분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또는이니까 이거 세 개 다 있을 필요 없죠. 엔드가 아니니까. 또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모두 있을 필요는 없다. 모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5가 되겠고 다음에 3번 피해자의 공박에는 정신적 공박이 포함되는 거죠. 경제적 공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4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들을 쭉 보시고 여기로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쭉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똑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가볍게 보시면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짜리 이러한 그 매매 토지를 평당 7천만 원짜리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판례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현저한 불균형이 이렇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그랬고 주관적인 요건도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부재소 합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형사소송 같은 거, 민사소송 같은 거 제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부재소 합의가 붙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건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무효죠. 그게 무효니까 지금 소송까지 와가지고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용 한번 보시죠.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으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어 정리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밑에 그 내용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우측의 판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현저한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이라든지 시가의 배액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 정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이게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거래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내심의 의사, 당사자의 의사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안 된다. 이유는 뭐냐?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시면 민법 제104조 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래서 아까 그 부분 나온 겁니다. 본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그거 주관적인 요건까지 다 일일이 증명을 해야 된다. 즉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방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아주 단골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바로 4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즉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공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해준다라는 말은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추정받는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완화해주는 거죠. 우리 판례는 엄격합니까? 예, 엄격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2번.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인 요건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 이 주관적인 요건 역시도 자기 매도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처럼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일일이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도 입증되어야 되는 거지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인된다거나 추정될 수가 없다. 그 부분 조금 반복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372페이지를 보시면 그 2013년도에 나왔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서 키코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키코 사건에서는 의미를 갖는 건 그냥 이거는 그 앞에 그 쟁점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언젠가. 지금 이 판단 기준 시기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약간 좀 또라이 같은 판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판례에 대해서 조금 해석들이 달라가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딱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시 우리 원칙대로
법률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버려서 깔끔하게 정리, 해결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판례의 쟁점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이 판례의 쟁점으로 읽어보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언제냐? 법률행위 시다. 그러므로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즉 법률행위 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끝에만 보면 마지막 제일 밑에 끝에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그렇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즉 중소기업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을 하고 상대방인 은행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변리사, 이 지문까지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코 사건은 뭐 내용은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려가지고 요 키코라는 게 이제 그 KIKO 해서 knock in, knock out 해가지고 그러면서 약자인데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융 파생 상품은 구조가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하고 둘이 그냥 마치 돈 놓고 돈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은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금융 파생 상품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처럼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도 행위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하지가 않았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변리사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왜 절대적 무효입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으니까. 절대적 무효는 뭡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무효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그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하면은 이 부분은 X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모효에 가서 따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알박기, 암사대교, 알박기, 전환 사건이다. 여기다 딱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전환이 인정이 된다. 전환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부재소 합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그 7천만 원짜리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였던 그러한 법률행위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확인하시고 2번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나와 있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공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면은 잘못됐죠. 공박은 본인 기준, 나머지는 대리인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116조 조문을 한번 살펴보면 대리행위 하자해가지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니까 비통착이 되겠습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것 그래서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던 것 이러한 것을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을 하는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로 104조에서 공박입니다. 그랬고 3번 그래서 이제 잘못됐고 다음에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객관적인 거래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해서 완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에 373페이지에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법률행위 해석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걔들의 각각의 의미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판례사안이 있으면 판단해 주면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이 해석의 방법에는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자연 규범으로 보충하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 다음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이 모두 다 이 방법이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모순이 되는 듯한 서로 다른 듯한 각각의 이게 방식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 보여도 판례는 뭔가 두 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자연적 해석에 통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하기도 하고 다음에 규범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 보일 수가 있어도 각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는 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문제는 왜 발생을 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머뭇거리게 되죠. 서로 뭐 친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계약서 쓰자 하면은 네가 써. 또 미루는 거죠. 네가 써.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많이 작성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약서를 썼을 때 그 경우에 있어서 뭔가 애매한 문구들이라든지 의미가 불명확한 그러한 그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요 내심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표시행위, 더 정확하게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거하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해서 과거에 우리 학자들 간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의사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 표시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거 자체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어떠한 판례는 내심의 효과의사 이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러한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표시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 표시행위가 68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다면 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그 표시에 의미를 두는 그러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뭐냐면 일단은 자연적 해석은 자연스럽게 이 내심의 효과의사, 실제 의사 이것은 내심의 효과의사 또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진의 이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내심의 효과의사, 진의를 탐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표시행위의 의미를 둬가지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객관적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실제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는 주관적인 것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판례 자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우리 판례 사안을 보면은 갑하고 을하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땅부자입니다. 땅부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 주변의 땅 1번지 여기 2번지
계속해서 모두 다 갑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갑과 을은 이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갑이 야, 이 땅 내가 1번지 가지고 있는데 이 땅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좋다. 내가 1억 원에 사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요 1번지 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 계약서에는 2번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계약은 지금 여기에서 당사자는 지금 1번지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가 됐습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1번지에 대해서 내심의 의사는 지금 일치가 되어 있죠. 그렇게 됐고 여기 2번지로 지금 표시만 잘못된 겁니다. 이럴 때 이 계약은 1번지에 대해서 성립했는가 2번지에 대해서 성립했는가. 그래서 이 사건 이름을 우리가 1번지 2번지 사건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례는 자연적인 해석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를 해서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적인 해석 방법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했을 때 자연적 해석은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치했기 때문에 이 표시의 의미를 두지 않고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치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그런데 이 자연적 해석이 시험에 나오게 될 때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 2번지로 써진 이 계약 있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 착오 취소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일단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착오로 공부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게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심의 효과 의사를 탐구를 했고 나머지 규범적인 해석한다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탐구를 해야 된다. 즉, 이 표시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효과 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의 성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알아두실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경우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오표시라는 것은 잘못된 표시입니다.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이 사안을 가지고 보면 이 2번지 얘가 바로 오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공통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2번지라고 잘못 표시했는데 이 잘못된 표시는 이 1번지에 대해서 내심 의사가 일치한 1번지로 계약이 성립하는 데 대해서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번지에 성립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착오 취소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긍정이 되면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한 법률행위에서 그 의사표시는 정상입니까? 지금 비정상입니까? 만약에 2번지로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거는 비정상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오표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표시에 불과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거는 그냥 잘못 쓴 거니까 지워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이거는 1번지로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나오게 되는 착오 취소라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사자 의사 일치해가지고 고래고기, 상어고기 이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 왜 고래고기, 상어고기 이게 나와 있냐면 외국 판례입니다. 외국 판례 보면은 이 고래고기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다가는 이게 상어고기라고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고래고기를 1억 원에 살래 했더니 1억 원에 고래고기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고기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했죠. 그때에는 그 표시된 상어고기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기로 성립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고래고기, 상어고기 사건입니다. 그 역시도 고래고기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이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경우에 등기가 2번지에 대해서 1갑 해가지고 2번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이 2번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없었죠. 매매계약이 전혀 체결된 바가 없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원인 무효다. 그래서 이제 밑에 1번지, 2번지 사건 판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입니다. 오표시, 잘못 표시. 이게 바로 오표시. 그거는 무해가 되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뭐냐? 이거는 1번지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땅마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2번지로 표시했다고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합치가 있었다. 합치가 있었다는 건 일치가 됐다는 거죠.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밑에 1번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5가 되겠고 2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면은 5가 되겠습니다. 밑에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X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줬다.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맞는 부분이 되겠고 2번 만약에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이전 등기가 있다. 이거는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 무효로. 만약에 지금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이전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 Y토지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매매를 통해서 계약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이 있다. 그러게 됐을 때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매매계약이 유효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질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에게 처분권이 있을 것. 그래서 갑이 소유권이 있을 것. 갑이 소유자일 것. 이래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번지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성립요건 갖춰져야 유무효 따질 텐데 유무효 따질 여지도 없이 법률상 원인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3번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Y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Y토지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처분을 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인에게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면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X. 이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가 있다.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매매계약 효과로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만약에 여기 2번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등기는 무효니까 갑이라는 친구는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 이후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거지 내심의 의사, 뭐 주관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판례를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기출 지문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만 다른 거지 결국에는 시험만 다르고 표현만 살짝 다른 거지 똑같은 거니까 1번하고 2번만 살펴보겠습니다.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거죠. 진위를 탐구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이고 다음에 밑에 방거로 2번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겁니다.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 다음에 이제 우측에 가가지고 이 판례 보겠습니다.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으면 그 진위를 탐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는 뭐냐?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에서 찾아낼 수 있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추측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의사다. 그래서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 기출 지문 보시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지금 판례의 쟁점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했죠. 근데 안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게 줄이면 표시상 효과의사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 한다면은 X가 된다는 거죠. 알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알 수 없을 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의 확정해가지고, 일단 계약 당사자의 확정, 이 역시도 이 계약이 누구와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이냐 이거 확정하는 거 이것 자체도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밑에 명의 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훔쳤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훔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밑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특정 방법 그대로 쭉 읽으면서 밑에 이제 해석을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아까 명의를 도용했다고 그랬죠. 명의 도용, 명의 모용. 그러니까 훔쳤으니까 지 마음대로 쓴 겁니다.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여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치다 동그라미. 일치했으면 어떠한 해석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자연적 해석. 그래서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자로 일치했다 그러면 행위자, 명의자로 일치하면 명의자 이런 거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해석 써야 되겠습니까? 규범적 해석. 그때는 계약의 성립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을 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랬고 어디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두시냐면 상대방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래서 이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야 객관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죠. 표의자의 시각에 따른다. 표의자의 시각?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 표의자 시각 그런 경우에는 이 내심의 의사, 실제 의사 이쪽을 따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쭉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연적 해석 일치하니까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규범적인 해석 합리적인 제3자의 입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래서 21의 기출지문을 보시면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한다면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그 일치된 의사대로 1번지, 2번지 사건하고 똑같죠. 일치했으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1번지대로 계약이 성립됐던 것처럼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셨다가 보충적 해석 판례 사안 보도록 하겠습니다.